네, 한 주간의 총선 이슈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교수님. 네. 먼저 이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 첫 주말이고요. 각 당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좀 네. 칼날은 좀 다릅니다. 네. 양 3당, 세 개 정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적으로 공천이 일찍 끝난 더민주당에서 네. 경제심판론을 먼저 내세웠고요. 새누리당은 막판까지 공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네. 옥새 파동까지 겪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안보 위기론 예. 이것을 애초에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지자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안보 위기론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 본질적인 프레임입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체제 두 정신이 이제 떡받치고 있는데 자유적인 가치가 강한 것이 보수당이고 그리고 평등적인 가치가 가진 것 진보당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보수적인 지형이 상당히 강하고 집권당이라고 봤을 때는 안보 프레임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헌법의 정신에까지 넣었다고 네. 하는 분을 데려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복지와 평등 이것을 주장하는 더민주 등 해서는 이 경제 프레임, 경제민주화 프레임, 네. 경제심판론 이걸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의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뭐 호남 지역에 치중하는 상당히 그런 거고 안보와 경제를 자유와 평등적 가치를 같이 간다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회색시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어떤 특화된 어떤 모습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일정 부분 동교동계가 가서 특정 세력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서포팅을 하기 때문에 호남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슈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이슈 프레임을 선점을 했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지역에 의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약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슈 지금 뭐 장 교수님은 이슈에 있어서는 뭐 거대 양당이 어떤 선점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슈보다 어떻게 보면 이번 막판 선거전을 좌우하는 더 큰 게 야권 분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당이 좀 키를 쥐고 있는데 수도권 단일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의원 후보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당에서 만일에 당과 상의 없이 네. 했을 때는 뭐 제명까지도 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권 연대는 매우 힘들어지지 않나고 예측을 좀 하고요. 또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뭐 수도권에서 지금 우리가 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뭐 이렇게 될 가능성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안철수 대표 한 그렇죠.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인데 이 중에서 자기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비례대표에서 상당한 득표를 못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의 그 국민의당의 목적은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정도 좀 흔들어야만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정도 흔들어야만이 총선 이후에 자기들의 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야권이 분열이 돼서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은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민의당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분열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수도권에서 그 야권 연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좀 많이 보도가 됐던 게 강서병이죠. 네.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민주 간의 최초의 후보 단일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어제 오늘 보면은 추가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해서 합의문을 만든 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후보,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김성호 후보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당 차원에서 그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명을 붙이고 하면 당대당의 연대로 보이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그 경쟁을 붙여라. 그래 예를 들면 한정혜 후보 대 김성호 후보 이렇게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김성호 후보가 그 강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명을 빼고 하면 한정혜 의원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비례대표로서 그 지역의 연고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성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카드를 받아들일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정희 후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후보 연대가, 후보 단일화 부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동이 걸렸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서병이라는 그 지역의 하나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이 지금 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 지금 연대를 강력하게 지금 제어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자신들의 후보는 경쟁력이 그렇게 상대 당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후보들이 단일화에서 본선에서 탈락하는 경우 전체적인 정당 득표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지금 바라고 있는 제3당으로서 이 독립적인 기준이 뭡니까? 정당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2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걸 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한데 지금 야권 단일화를 위한 이 골든타임은 4월 4일까지인데 사실 그 부분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힘들어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의 남은 카드는 이 총선 전까지 막판 단일화 여부인데 그 부분도 솔직히 생각했을 때 이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을 내놓는 거죠. 나름대로 양보를 해서 서로 물밑에서 빅딜을 통해서 주고받게 하는 식의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 간과하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비례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더민주 수도권에서 더민주한테 일대 타격을 가해서 교섭단체 그리고 비례석을 늘려서 25석 이상을 얻는 정당을 만들고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는 것이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 국면을 갔을 때 막판에 내년에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해줄 그리고 보호해줄 호위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원이 20명 이상이 돼야만이 힘을 쓸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총선 후에 헌재에서 선진화법 위헌 판결을 내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그럼 제3당이 20석 이상의 제3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때 되면 다시 과반의 어떤 획득한 정당이 일정 부분 다수결하고 어떤 국회의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철수 진영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캐스팅 하기가 어렵다.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전략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한테 야권 분열의 책임, 패배 이런 것을 다 덮을 씌울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비록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저는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가기에는 매우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 지지층에서 만일에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실패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호련히 국민의당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야권 지지층에서 지지를 못 받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상당히 대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시한 아까 마지노선 얘기를 하셨는데 4월 4일이잖아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상당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후보 단일화의 마지막 시한은 어떻게 보면 내일 오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려면 또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 지금 4월 4일까지는 거의 양당 간의 이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가 봐야 되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수가 이 총선 직전에 지금 후보 단일화 하는 경우인데 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동작을에서 2014년 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났지만 그때 당시 막판 선거 투표일 이틀 전에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때 노회찬 후보로 정의당이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 됐는데 결국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이 나경원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때 표차가 900여 표차가 났는데 그때 무효표가 1,400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막판에 양당이 후보가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많이 반감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효과가 과거에 노무현 누구죠? 노정 단일화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밤 12시 넘어서 정몽준 후보 집에 갔다가 그것이 거절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일 이전에 어느 날인가 문재인 대표라든가 김종인 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 자택이나 당에 가서 이것을 문전박대를 당하는 예.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일정 수도권의 표심이 되는 쪽으로 밀어주자 하는 그런 물결이 상당히 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하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어휘라든가 행동을 보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실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읍소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종인 대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 분 다 4월 4일 이전, 내일 모레 전까지 뭐 후보 단일화해서 뾰족한 뭐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런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석 전망이 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수도권에서 골든타임을 넘겼다. 저는 뭐 새누리당이 상당히 지금 예. 이제 가반이 힘들다고 김우승 대표가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건 저는 음살이라고 보고요. 오늘도 간당간당하다고 뭐 간당간당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예.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앉아 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 거고.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이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 야권이 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저는 뭐 160석 이상 압승도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것에 보면 지금 한 29군데, 27군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박빙 지역 말입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19개 지역이 10% 이내의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일려 다야구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새누리당은 한 가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7석이 그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하나의 그 이 득표 목표치인데 뭐 일각에서는 한때 잘 나갈 때는 120석까지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107석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0석이 깨질 수도 있을까요? 두 자릿대로? 100석까지는 깨진다면 그거는 진짜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뭐 상당한 그 재앙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까지는 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07석까지는 107석이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 기세를 잘 이용을 한다면 그리고 이 호남의 이 지지세를 회복함으로써 정당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를 다 합쳐서 저는 뭐 거의 한 30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높게 보시는 거 같네요. 예. 30석이면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108석 이상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전 얘기입니다. 예, 한두 달 전 얘기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읍소 전략으로 바뀌지 예. 않습니까? 그러나 야권이 구도적으로는 분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도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상수고 예. 그리고 변수라는 것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읍소 전략보다 저는 대세론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중도층은 되는 쪽으로 밀고 싶은 예.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표심이 중도층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어떤 공천 갈등 과정에서 집도권은 상당히 결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지금 180석 이상을 주장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 상당히 강세로 전국에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역대 160석 이상을 넘을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50석에서 160석 사이에 새누리당이 과반 정도 국민들이 그것을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야권이라든가 무소속 이런 걸 해서 나머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주리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석수가 차 교수님보다 조금 더 짜게 전망하셨는데 그 네.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진영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안철수 그러니까 제3당의 지위가 상당히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무소속의 강세 그 틈 바구니에서 무소속이 상당히 생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이 저는 가반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저는 투표율인데요. 그 중에서도 20대, 30대의 투표율입니다. 만일 20대, 30대의 투표율이 50%를 넘어간다면, 예. 50%대를 넘어간다면 저는 야당한테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해볼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투표율이 20, 30대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저는 백석도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뭐 50%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120석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사실 예상을 합니다. 전체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더 투표. 중요하잖아요. 네. 저번 대선 때도 투표율이 높았지만 오히려 중장년층이 높았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만 보더라도 60대 이상이 970만 명입니다, 이번에. 예. 23.1%고 그리고 20대가 17.6%입니다. 669만 예. 명.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80% 이상이 보수 성향이 투표장에 있겠죠. 예,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권이 분열돼 있고 세대별 투표에서도 60대 이상의 인원이 상당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야권이 훨씬 불리한 지형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은 40대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서 40대의 투표율이 평균 50%만 넘어주면 저는 예. 야당도 한번 해볼 만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권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된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이 야권의 주도권이냐 그게 지금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단일화 논의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호남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 쪽이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 안 쏠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호남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번 주말에 김종인 대표가 지금 어제부터 전북하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가 있고요. 전북하고 예. 이 지금 뭐 강주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 한 일주일 전에 또 김종인 대표가 갔지 않았습니까? 예. 가서 그때 나름대로 김종인 대표가 나는 바지 사장 아니다. 그리고 또 호남에서 자기 주자를 만들어내겠다. 호남 대망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 좀 잘 안 먹혀 들어간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봤을 때는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을 보면서 결국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친노 패권을 많이 청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지배주주는 이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되는 친노 주류 진영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지금 표를 주기는 좀 이런 네. 시각이 시점 아니냐.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지금 강주까지 가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호남 표심을 훑고 있지만 그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닫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결국은 이 호남 토라진 민심을 결국은 가면 위모하고 달랠 사람은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오너이기도 한 문재인 전 대표가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게 더 부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예. 놓은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 놓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인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 차기 대권 주자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전체 일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거기서 더 특기할 만한 대목이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지역별 지지율. 예, 지역별 지지율이 17.6%고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12.6%입니다. 그럼 여전히 문재인 대표가 예. 아직까지는 호남민들에게는 자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 주자로 지금 각인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호남 민심은 역대 투표에서 나오는 것은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거죠. 예. 어느 세력에다가 표를 던져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아직도 호남 민심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내려가셔야죠. 내려가가지고 지금 본인이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면 자기가 앞으로 자기 대권 나갈 때 호남 총선 기간 중에 못 갔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될까 가면 오히려 총선을 망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호남을 하는 게 자신의 대권 행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호남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표가 흔들릴 경우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나오냐면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인데 지금 현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의석수가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것은 결국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호남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호남 민심에게
자신이 잘못한 잘못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업소를 하고 돌 판매가 나오면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서 다시는 제가 총선 이후에는 이 지금 친노 패권 문화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전북에 가서는 다음 차기 대권 주자 정책인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예를 들면 저 호남 그 강주 전남에 가서는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정책 뭐 우윤권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식의 논리를 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가서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면 이 대전 충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결국은 이 안희정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간다 그런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해서 왜 못합니까? 저는 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바로 김종인 대표가 방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높았었는데 방문 이후에 한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게 역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호남 뿌리론 그런 게 좀 그렇죠. 역풍을 호남 불러왔다. 개방론 뭐 이런 예. 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민들이 뭐 친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전국 대선 주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이 와중에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한 그건 반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마 이번 주에는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다음 주가 보여지고 되겠죠. 그렇죠. 다음 예. 주에 방문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방문 이후에 저는 어느 정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심장은 호남이죠. 예.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비슷하게 주는 것도 둘이 같이 합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문재인 대표를 기다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고대죄하고 앞으로 호남과 함께 대선에 우리가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 승리하자. 이런 멘트를 지금 기다릴지도 모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예. 지금 그것은 뭐 더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인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와서 그런 멘트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세 분 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글로 호남을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내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는 지금 현역들이 많이 출마를 했잖아요. 국민의당 후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을 넣어서 조사를 하면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주 예를 들어서 강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인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인지도 싸움에서 이미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현역이 다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도 호남에서는. 면에서 그만큼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인지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높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 대리할 스타급이 지금 인사가 필요한데 김종인 대표 가지고는 그거를 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거기서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더 얹혀서 네. 드릴게요. 호남에서 양당, 두 야당의 의석은 어느 정도로 배분될 것 같으세요? 지금 28석이잖아요. 28석이죠. 예. 28석인데 지금 현재의 양상으로 본다면 만약 내일 바로 투표를 한다면 예. 저는 뭐 국민의당이 한 반타작 이상 갖고 갈 거다. 14석에서 15석까지 저는 뭐 그렇게도 전망을 합니다. 지금 아까 김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현역들이 상당히 지금 현역 후보들이 상당히 강세거든요. 특히 강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7명의 현역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데 7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임내연 의원 빼고는 6명을 재공천했습니다. 재공천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는 상당히 좋게 놓은 건 사실입니다. 좋게 놓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기 이전에 그때 강주 여론을 보면 현역 교체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교체 지수가. 그러면 그렇죠. 가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면 강주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현재 가면 그 국민의당이 공천한 현역들에 대해서 가면 저분들이 가면 우리가 바라던 사람들 맞아? 이거 우리가 바라던 새정치 맞아? 이런 생각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호남에서의 그 은행들 그리고 그것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친노 주류 진영들 이런 데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표가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구도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인들을 내면서 교체의 하나의 구도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바람을 키워줄 사람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서 거기 돌판매를 맡더라도 업소하고 호남 민심을 토라진 민심을 깨는 장면이 아마 어느 정도 성공만 한다면
상당한 그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또 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나타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50%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항상 30%에서 최고점이 한 40%까지 가고 50%를 못 넘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선봉에 서서 강주 민심이나 호남 민심을 다투기는 데는 저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무리 호남이지만 역설적으로 중앙정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더민주당 상대해서 압승 분위기로 가면 호남에서부터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 거기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여당 얘기로 좀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보면 최근에 행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PK 쪽 낙동강 벨트에서 전선이 또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수도권 오히려 다야구도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 올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뭐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보다 당 차원에서도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실은 뭐 지금 영남 쪽에는 아무래도 특파시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그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지금 이 수도권에다가 사실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또 일려 다야구도라는 이 상당히 어부지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극대화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 경남, 뭐 대구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텃밭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부산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오전 내내 경남을 도는 걸로 지금 일정을 짰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PK 민심이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부산의 현역 공천을 현역 100% 공천했습니다. 18개 중에 16명,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한 분들 빼고 16명의 후보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의 민심도 당연히 현역 교체율이 상당히 광주랑 똑같겠죠. 똑같죠. 높은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새누리당이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하느냐 이에 대한 좀 반감이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하갑 또 북강스갑 이런 데서 지금 상당한 혼전양상을 보이고 특히 또 사상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장제원 전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지금 박근혜 키즈라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히 밀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속 돌풍이죠. 예, 그렇죠. 무속 돌풍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경남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낙동강 인접에 있습니다만은 이 김해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 김해갑을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상당히 흔들린다면 본인이 아무리 수도권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책임을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선거 유세 일정을 조정해서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올인을 하는 걸로. 초반에는 수도권 같지만 또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저로 간다.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공천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PK 지역은 거의 다 저는 좌파 세력 정도의 다 사람들을 살아남았죠. 다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생존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대권 지형에서 여기에서 무너지면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대권에 도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당내에서도 친박에 상당히 지금 이제 반발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문에서 지금 부산이 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갔고 당적을 바꿨고요. 그리고 부산의 문재인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낙동강 벨트가 어떻게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현역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곤란스러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가 작년에 계속 총선 교체 지수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여야의 텃밭에서 교체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총선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현역들을 전부 다 공천을 했는데 그분들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이게 잘못된 건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현역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죠. 이런 현역에 대한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나돌았던 게 친박과의 어떤 뭐좀 미락설이 돌기도 있었죠. 했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투표장에 갔어도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이건 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김무성 대표가 수도권에 올인한 거는 아까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뭐 어쨌든 간에 야권이 분열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도권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을 때는 봐라 내가 올인한 뭐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호련히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저는 수도권에 올인했다. 예. 그런데 텃밭이 지금 흔들린다니까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네, 부탁드리면 그 대구의 조원진 의원이 그저께 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줄 거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이야기하면서 남북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도 거기 들어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산과 대구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5개 시도, 부산, 대구, 경남북 다 포함해서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프랑스 그 전문회사가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 결과가 아마 6월 달쯤 나올 건데 지금 조원진 의원의 그 발언이 마치 그 대구가 바라고 있는 밀양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 해석이 됨으로써 이게 지금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후보들이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그럼 결국은 부산에 있는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대구 선물 보따리 주려고 밀양으로 결정난 거 아니냐? 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익에 대해서 말 못하냐? 이 부분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내려가서 이걸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부산 쪽에다가 다급한 다시 사정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부산 가톨릭대 차재용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세 분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